네, PPT는 배경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가 참고인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준해서 한번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참고인은 회계사 출신으로 금융 관련해서도 전문 영역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사회 공정과 불공정 그리고 정의와 부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라인 펀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질의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왜 특혜 논란이 이루어지느냐? 라임 펀드 사건은 희대 금융 사기로 불리는데 총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돼서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요. 또 이 후보자 사위 일가와 현재 구속 중인 라임 부사장 그리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법인 등 총 6명의 명의로 테티스 11호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 때부터 다른 펀드에 비해서 특혜 계약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가령 매일 환매가 가능하다든가 환매 신청 후에 4일 만에 입금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문제인데요. 김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뭐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펀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어떤 환매 수수료라든지 초과 수익 발생 시에 어떤 성과 보수 문제도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혜 논란이 충분히 일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라임 사태라고 해서요. 예. 지금 그 미키루크 이상호 씨가 구속이 돼 있고 네. 또 아직은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김영춘 전 의원이라든지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네. 네, 향후 이와 같은 진실 공방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다라면 네. 이 라인 펀드를 비롯한 이제 뭐 옵티머스 펀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컨대 라인 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1조 6천억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 초기에 이와 같은 어떤 자금의 흐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노력하던 중에 스포츠 서울로 기억하는데 14개 상장사에 투자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제가 그 14개 상장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종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그리고 뭐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건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파악을 해본 게 뭐였었냐면 이 14개 상장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약 1조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방식으로. 이 1조 원을 투자받는 명목이 뭐였었냐면 다 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서 정작 유무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1천억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고용도 더 줄고요. 그럼 이제 이 9천억, 뭐 사실은 제가 1천억 정도 유무형 자산에 투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뭐 차를 샀다라든가 그리고 불가피한 대체 투자로서 앞서 말한 신규 투자의 성격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일이 몇 건들은 좀 추적해 보면 의원님들 많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자금을 주고 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불이 나게 움직여버리는 건데 지금 라인 펀드 이 속성도 뭐냐면 A라는 곳에 투자되면 여러 명목으로 B로, B에서 C로, D로 이렇게 계속 자금이 오고 가고 결국엔 이제 현금화되어서 어디 이런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춘 전 의원, 기동민 의원 그리고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께서도 억울한 점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조사의 결과로 자금의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많은 이제 특수수사통들 전국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뜨려버린 상황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 검찰의 수사의 결과로 입증되어져야만 할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금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그 총리 후보자께서 억울하신 측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펀드에 후보자 자녀 가족이 가입한 것이요.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지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테티스 11호 펀드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앞에 계신 이제 장영준 증인께서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예, 결국 테티스 11호라는 펀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보를 접해서 실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3.11 법인에 의한 실사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쭉 뒤져봤어요. 제가 뭐 실수로 일일이 하드 카피를 쫓다 보니까 이제 넘겼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도 테티스 11호 펀드를 제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테티스 11호 펀드 이외의 또 다른 어떤 특혜 펀드 존재 유무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 들고요. 예. 과연 장영준 중인께서 왜 그와 같은 진술을 막판에 법정에서 했는지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테티스 11호 펀드의 설정일입니다. 테티스 펀드 설정일이 언제냐면 2019년 4월이고 이 이른바 라임 펀드가 공론화된 것이 2019년 6월인데요. 금융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2019년 6월이지 사실 이제 언론가라든가 저 같은 이제 뭐 금융 사건들 재벌들의 어떤 동향들을 이제 항상 뭐랄까요 이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라임에 대한 뭐랄까요 좀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었거든요. 인터넷 댓글들, 기사들 댓글들에 라임 펀드를 봐주십시오. 라임 펀드의 투자자들 그리고 피투자 회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약간 고발성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테티스 11호 펀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했을까? 저로서는 이제 좀 상당히 미심쩍은 이건 역시 김부겸 후보의 어떤 언설로서 입증되어질 호소할 일이 아니라 조사의 결과로 밝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기도 굉장히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실까요? 네, 정경심 교수 사건. 네, 조국 전 장관 부인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요. 중요한 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여기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다 저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요? 양상이?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것은 당시 사건 초기에 조국 장관 후보께서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이제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뭐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조국 사태는 바로 이거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등돌아섰고 우리 김경률 대표도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경률 참고인도 입에 담긴 힘든 문자 테러 이런 거 많이 당하셨어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